최근 몇 달에 걸쳐 애착 유형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연애 심리에 강점이 있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가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유형이 단지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혼란형이 추가되긴 했지만 혼란형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주로 이야기하는 건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이 3유형이에요. 뭐 그래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형 설명 들어보니까 내 얘기 같기도 한데 좀 아닌 부분도 있고. 회피형도 다 똑같은 회피형이 아니잖아. 좀 더 세분화된 건 없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흥미를 느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MBTI가 인기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형의 숫자가 16가지나 된다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실제 사람과 겹쳐지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거 그냥 난데? 딱 그 인간 얘기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 애착 유형의 숫자는 3가지 혹은 4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대만의 상담 심리학자인 장자치가 쓴 책 관계가 상처가 되기 전에는 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애착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데 특이한 점은 모두 다 불건강한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안형과 회피형을 세분화한 셈이죠. 이분은 희생형, 통제형, 증오형, 무신뢰형, 다중연애형, 기생형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름부터가 확실히 불건강한 티가 팍팍 나죠. 이분 말로는 온갖 종류의 연애 혹은 부부 관련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쪽 분야의 도가트였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는 불건강한 관계의 유형이 단순히 개인이 겪는 특수한 경험으로 보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개개인이 놀랄 만큼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분의 이론이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던 게 실제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고민이 유형의 매치만으로 바로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통제형 남편의 희생형 아내 바로 느낌이 오죠. 주로 아내가 힘들겠지만 속내를 알고 보면 남편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 유형과의 관련성을 보면 아마도 희생형, 기생형, 무신뢰형은 불안형 계열이 아닐까 하고요. 통제형은 회피형 계열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중연애형은 주로 불안형이 많겠지만 회피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증오형은 딱히 어느 한쪽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이 6가지 유형을 소개해 볼게요. 나와 연인 또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고요. 주변 인물이나 익숙한 캐릭터를 떠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성격이라고 해도 살짝 불건강한 면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자기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합형도 있어요. 예컨대 희생형이면서 동시에 증오형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유형들을 임의로 묶어서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불안형 계열입니다. 희생형, 기생형, 무신뢰형 이 3 유형이에요. 불안형 계열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 사례도 많아서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여기서 희생형, 기생형은 확실히 불안형으로 보여요. 근데 무신뢰형이라면 회피형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건 전형적인 회피형 특성이죠. 근데 이 장자치 교수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없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안형은 가까워지고 싶어서 계속 다가가는데 회피형은 그게 불편하니까 거리를 두거나 잠수를 타잖아요. 그럼 불안형은 점점 불안해지고 상대를 믿지 못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결국 상대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불안형 중에는 이렇게 상대를 믿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상대에게 맞추어 주려고만 하는 불안형도 있어요. 공통점은 두 경우 다 상대에게 집착한다는 겁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붙들고 싶어하는 거죠. 이 희생형은요,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철저히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상대 중심이에요. 이 책에는 어떤 희생형 내담자와의 상담 사례가 나오는데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이 연인이 했던 말, 생각, 의도에 대한 거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죠. 그걸 장자치가 지적했더니 내담자가 이러더랍니다. 제가 선생님의 기분을 알아볼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말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은 어땠냐고 묻는 거였는데 엉뚱하게도 상담과 당신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불안형 중에는 자기가 어떤지보다는 무조건 남이 어떤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상대에게 맞추려고만 하면 상대도 힘들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숨 막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죠. 타인에게 맞추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나머지 스스로를 지나치게 혹사시키거나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형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그렇죠. 중국어 뉘앙스가 우리말과 느낌이 좀 다른 건지 아무리 불건강한 유형이라고 해도 당사자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생충 할 때 그 기생이 맞습니다. 차라리 의존형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어쨌든 희생형이 상대를 챙기려는 타입이라면 기생형은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챙겨줘야 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거의 정반대 스타일인데 둘 다 불안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이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불안형도 다 똑같은 불안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해 놓으니까 자신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희생형과 기생형 중에서 누가 더 인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챙겨주는 희생형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생형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대고 의지한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그 누군가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다른 매력이 있다면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돈 많은 남자가 예쁜 여자한테 하는 전형적인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너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아마도 기생형 여자라면 이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죠. 문제는 이런 타입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타입 역시 다른 불안형처럼 상대와의 관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가 끝나면 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 책 표현대로 새로운 숙주를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제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회피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가 회피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아이가 지쳐서 부모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지나치게 아이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회피형이 된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애가 회피형일까? 아이에게 관심도 많고 교육시키느라 애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본질은 같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요구에 반응해주지 않는 거죠. 부모님은 내가 요구하는 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죠. 그래서 회피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형은 이름처럼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회피형이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회피형은 그걸 위해서 상대와 거리를 두죠. 혼자가 편한 이유가 그래야 통제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전형적인 회피형 타입은 이 책에 나오지 않아요. 뭐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오겠어요. 잠수가 주특기인데 웬만해서는 안 온다는 겁니다. 정 궁금하면 집에서 심리학 책을 뒤적거리거나 심리 유튜브나 보거나 그러겠죠. 근데 회피형 중에서 일부 유별난 사람들, 통제형은 물러서는 행동은 좀 덜한 대신 통제하려는 행동이 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거고요. 물러서지 않는다면 상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통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까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회피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울 때 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쳐서 울음을 그쳤다는 거죠. 울어봤자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같이 해야 하는데 보니까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통제형은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들이 바라는 아이가 되려고 줄곧 노력해왔다. 근데 그래봤자 부모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에 관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는데 결국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노력하고 좋아져라, 노력하고 좋아져라 그러면서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어렸을 땐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내가 한 게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지금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상대가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똑같아요. 노력하고 좋아져라,
노력하고 좌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연애형과 증오형. 이 두 유형은 딱히 회피형과 불안형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중연애형은 주로 불안형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어쨌든 불안형은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근데 회피형 중 일부는 진짜 선수들이라고 했잖아요. 소수지만 회피형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흥미롭다고 느낀 건 양다리를 걸치거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배요, 권력욕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매우 그럴듯합니다. 일단 회피형의 경우 관계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속된 말로 이성을 잘 사귀는 걸 능력 있다고 하잖아요. 회피형 중 상당수는 본인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람둥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불안형이라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권력욕과 관련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오형은요, 요즘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매사에 무조건 화를 내는 건 아닌데 한번 화가 나면 좀 지나치게 상식선을 넘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오히려 예의 바르고 침착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마도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을 포함시킨 게 아닐까 합니다. 보통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죠. 장자치 교수는 이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성격을 6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상대에게 기대려고 하거나,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바람기가 있거나, 갑자기 분통을 터뜨리거나, 이런 성격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이 책 관계가 상처가 되기 전에는 유형 테스트와 함께 각 유형의 특징과 그 성격이 형성된 이유, 그리고 해결책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애착 유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면 또 흥미롭고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